네, 2023년 1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졌고 해가 바뀌면은 이제 총선 전국이 될 겁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딸레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불문 무조건 닥치고 고 원리주의자들이 각 당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가 없고 딸레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상당히 띕니다. 이러한 딸레반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여당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개항에 출마해라. 이유는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구속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 그랬다. 그런데 그는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됐다. 그러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개항에 출마해서 이재명을 잡아라. 네. 저는 상당히 강한 말이었지만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하고 맞붙는 것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좋은 구도죠. 네. 강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강한 거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180석 이상 200석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2월 6일 세종시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일당 뺏기지는 않는다. 지난 총선과 같이 180석 이상 또는 단독 과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는데 뭐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광주 사태에 참여하지 않았죠. 광주 사태 이후에 서울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뭐 시국 사건으로 체포가 됐는데 어쨌든 광주 유공자로 돼갖고 뭐 연금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2018년 민주당이 20년 집권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라 하고 20년 계획론을 집권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10분을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면 50년이죠. 50년 집권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총선에서 2018년 그렇게 바람을 잡았지만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뺏겼습니다. 이해찬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한술 더 떠서 송영길 전 대표는 200석 얻어야 되고 자기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독려하는 세력들인데 딸레반들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닥치고 이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지금 이해찬 씨가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면은 지금 이해찬을 믿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재명 세력들이죠.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국민한테 어필될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끌려갈지 특히 궁금한 거는 호남 계열. 뭐 전남북과 광주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다수의 호남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이해찬, 송영길의 발언에 대해서 비호남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내년 총선을 결정하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해찬 씨의 이런 발언이 있어서인지 앞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대의원보다가도 권리당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보다가는 일반 권리당원의 개딸들이 많은데 개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당론이 결정이 되고 공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개딸이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의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던 비명계의 이원옥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하고 결합했죠.
그 결과 총선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선거라는 게 매번 바뀌니까 다음 선거도 이렇다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라서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른쪽에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습니다. 우가 있고 좌가 있고 중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극우로 극좌로 하는 쪽은 잘 안 찍어져요. 우나 좌는 찍어줍니다. 중도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쪽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황교안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태극기 세력과 가치감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우와 극우를 겸하게 돼버렸죠. 사실은 자기 오른쪽에 그때 뭐 공화당 같은 그런 당들을 하나 더 두고 그거보단 덜하게 어떤 보수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랑 같이 가는 바람에 총선에서 패했다. 이원욱 씨의 분석입니다. 대개 정치학자들은 민주당이 좌로 넘어가 버리면 진다.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좌파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였죠. 아니 뭐 그 정당 안에 윤미향이니 뭐니 지독한 좌파들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물론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씨는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운동권 세력을 대거 받아들였죠. 윤미향 등 이런 사람들을 서로 그렇긴 했는데 태극기 부대랑 손잡은 게 더 국민한테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힘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180석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람잡고 하는 것들이 먹히겠느냐, 먹히지 않을 것이냐, 이건 국민들의 선택인데, 저는 이번 총선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실패한 게 있죠. 엑스포 실패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죠. 뭐 이번에 부산 가서 엑스포를 유치해서 외국 전시관을 세우려고 하던 그 자리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 하나 한호를 받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영리함을 보였는데 어쨌든 엑스포 실패는 상당한 타격이죠. 근데 빨리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각자가 실패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실력인데 목표한 거를 이루는 것도 실력이지만 지금 이재명 씨는 자기가 실패한 게 굉장히 많죠. 지금 법화 문제부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보게 되면은 영리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못 보여요. 지난 대선 때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어퍼컷하는 탁 모습 보이니까 한 발 늦게 이재명 씨는 발차기를 따라 하는데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따라하는 거는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씨는 많은 실수, 본인이 전과가 있는 데다가 또 지금 대장동부터 많은 거에서 지금 걸려있죠. 법화비리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거를 하려면 자기도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유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해찬이나 자기한테 개양 얼굴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송영길 씨 등의 주장에 편승하는 순간 그는 더 딱딱해집니다. 우군은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그들의 지원을 받는 순간 선택지는 제한되는 거예요.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총선은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데 더 잘 빠져나오냐의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씨가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해찬 씨는 상당히 교조적인 사람이죠. 강성인 것 같지만은 강성이기 때문에 밥맛이죠. 이번에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 당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뒷차에서 찍은 블랙박스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 트럭한테 탁 받치고 난 다음에 차가 어떻게 트럭 앞으로 가서 획 돌면서 중앙분리대 받고 반대 방향 넘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차들이 달려오는 걸 바라보는 쪽으로 딱 섰는데 그쪽에 차가 없어서 들이받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이러한 사고를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계열의 사람들이
당했다고 하면은 좌파들은 틀림없이 윤석열 정부가 꾸민 것이다. 국정원이 꾸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유동규 씨가 당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유동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개딸들의 주장이었는데 진짜로 좌파가 이렇게 당했다면은 국정원이 했다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 수사를 하고 동영상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해서 나중에는 그 트럭 운전사를 살인자로 몰게 되죠. 저는 이러한 사례를 몇 차례 봤습니다. 제가 취재한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 쪽에 산에 갔다가 숨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때 뭐 중앙정보부가 꾸몄다, 누가 꾸몄다 그랬는데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하산을 한 사람은 당시에는 좌파라고 그러지 않고 민주인사라고 그랬죠. 민주인사 계열에 아주 장 선생을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장 선생이 떨어졌다고. 마지막 목격자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지 않거나 살인자 협조자가 아니라고 살인 협조자라고 몰지 않으면 이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분 이름이 김용, 마지막 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참 그분도 그 당시에 좌파들, 민주운동가들을 참 혀를 차더라고요.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꾸미느냐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최정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죠. 그걸 가지고 타살이라고 열심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최정길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중정수사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을 때도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다각도로 물어봤더니 결론은 제가 봐도 본인이 투신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의혹을 만듭니다. 운동권들은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권들이 과거에는 강성으로 갔지만, 늘 강성이었지만 지지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탄핵 정국에서 우연히 한번 힘을 받았는데 그게 또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이해찬, 이재명, 송영길은 가고 있습니다. 극좌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딸레반입니다. 딸레반이 9.11 테러를 해가지고 정확한 오사마 빈 라덴들이 했지만 딸레반이 같이 원리주의를 합세해서 쭉 해갖고 아프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마스가 강력하게 신화의 주장으로 이스라엘을 도발했다가 하마스는 어떻게 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꼴이 됩니까? 그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선거도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향을 보입니다. 저는 민주 없는 민주당의 딸레반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민주당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